판사 딸인 줄 모르고 임신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 더 끔찍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터진 고함. 며느리의 머리채가 뒤로 확 잡혔다. 시어머니 아파요. 아파.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몇 번을. 시어머니의 손에 며느리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남편이 황급히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비켜. 이건 내가 교육하는 거야. 교육이요? 지금 폭력이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며느리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뭐, 남편은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어머니가 다 나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손을 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알아줘서 다행이구나.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의 눈빛이, 목소리가, 모든 게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훨씬 전이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너무나 조용했다. 웃긴 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한 미소였다. 우리 며느리 정말 얌전하네. 하객들이 수군댔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러게. 내가 잘 고른 것 같아. 남편은 그 말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어머니가 골랐다는 표현을 쓸까?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그런 의무는 금방 잊혔다. 결혼 후 첫 주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며느리, 오늘 시간 있니? 네, 어머니. 그럼 집에 좀 와. 같이 저녁 먹자. 며느리는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시작된 주말 저녁 식사는 점점 횟수가 늘어났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두 번, 어느새 거의 매일 시댁에 가게 됐다. 여보, 오늘은 우리끼리 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셔서.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그게 진심인 줄 알았다. 시댁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친절했고 음식도 잘 챙겨줬다. 우리 며느리 너무 마르지 않았어?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됐어. 우리 집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딸이라는 말. 처음엔 따뜻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며느리, 전화 왜 안 받았어? 어느 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물었다. 아, 죄송해요. 샤워하고 있었어요. 샤워? 이 시간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제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야지.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잖아. 네,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항상 핸드폰을 가까이 뒀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놓칠까봐. 며느리, 오늘 친정 갔다 왔니? 네, 어머니. 요즘 친정에 자주 가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묻어 있었다. 아, 어머니 친정에서 한번 오라고 하셔서요. 그래. 근데 말이야, 시집 왔으면 시댁이 우선이잖아. 친정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다음 주는 힘들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시댁 일이 좀 있어서. 며느리는 거짓말을 했다. 시댁 일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친정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 알았어. 괜찮으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는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했다. 정말?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이제 내가 더 조심해야 해. 내가 다 챙겨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남편도 기뻤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보, 회사 회식이 있어서. 회식? 지금 임신 중인데 혼자 두고 가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임신부는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회식 빠질게요. 그래, 그게 맞지.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미안해, 여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남편은 그 뒤로 회식을 계속 빠졌고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임신 3개월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음식까지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왜요, 어머니? 태교에 안 좋아. 내가 다 알아봤어. 며느리는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허락한 것만 먹을 수 있었다. 오늘은 이거 입어. 어머니, 제가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그건 임신부한테 안 좋아. 배를 조이잖아. 며느리의 옷도 시어머니가 골랐다. 심지어 외출 시간까지.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몇 시에? 저녁 7시요. 그건 너무 늦어. 5시까지만 만나고 와. 하지만은 무슨. 임신부가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어떡해. 며느리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시간 좀 당길 수 있을까?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또, 너 요즘 시댁에서 너무 통제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변명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친구 말이 맞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날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믿고 싶었다. 임신 6개월째, 며느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다. 항상 피곤해 보이는 눈, 억지로 짓는 미소. 괜찮아? 남편이 물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시어머니가 실망할 것 같았다. 남편이 자기 편을 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참았다. 계속 참았다. 며느리, 오늘 친정 전화 왔더라.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어떻게 하세요? 핸드폰이 울려서 받지. 근데 친정 어머니시더라. 며느리는 얼어붙었다. 제 핸드폰을 보셨어요? 왜? 며느리 핸드폰 보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우리 사이에 숨길 게 있어? 아니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핸드폰은 사적인 공간이잖아. 그걸 왜 마음대로 봐?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화낼 것 같았다. 그날 밤 며느리는 핸드폰에 잠금을 걸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물었다. 핸드폰에 왜 잠금을 걸었어? 며느리는 식은땀이 났다. 그냥 습관적으로요. 습관? 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게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며느리는 서둘러 핸드폰 잠금을 풀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표정을 풀었다. 그래,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하지 말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임신 8개월째 며느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물어봐도 응, 아니, 짧은 대답만 했다. 요즘 왜 그래?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피곤해. 병원 가볼까? 괜찮아.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니까. 하지만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친정이요. 친정? 오늘 친정 간다고 말 안 했잖아. 아, 죄송해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갑자기? 임신부가 갑자기 어디 가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져?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긴.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다. 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다.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정말? 정말이면 왜 말을 안 해?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제발. 제발. 내가 제발이야?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다.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황급히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비켜.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폭력이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가 손을 놓았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카락이 손에 몇 가닥 쥐어져 있었다. 여보. 남편이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런데 며느리가 놀라운 말을 했다. 괜찮아. 뭐?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리고 나간 게 잘못이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다.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았잖아. 어머니가 날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걱정? 저게 걱정이야? 남편은 소리쳤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제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꼭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알면 돼. 남편은 그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자기 아내가 왜 저러는 거지? 그날 밤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다. 왜 그랬어? 왜 어머니 편을 들어?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는 날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 머리채를 잡는 게 사랑이야? 그게 어머니 방식이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내가 이미 어딘가 망가진 것 같았다. 다음 날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가 찾아왔다. 현직 판사인 그는 딸의 상태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최근 통화에서 딸의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다. 딸 나야. 아버지가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아빠. 며느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억지스러웠다. 내 목에 멍이 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이거요? 제가 문에 부딪혀서요. 그래. 팔에도 있고 손목에도 있네. 며느리는 옷깃을 끌어올렸다. 괜찮아요, 아빠.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아버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며느리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딸아. 제발 아빠. 시댁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가면서 사위를 불렀다. 제가 사위를 믿고 딸을 맡긴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딸이 뭔가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상한데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장인은 돌아섰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잘했어. 네. 친정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 잘했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는 거야. 남이 끼어들면 안 돼. 네, 어머니. 봐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필요하다고 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너무나 아팠다. 뭔가 잘못됐다. 확실히 잘못됐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며느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남편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에만 반응했다. 며느리, 오늘 병원 검진 가는 날이지? 네, 어머니. 내가 같이 갈게. 괜찮습니다. 남편이랑 갈게요. 남편은 바쁘잖아. 내가 가는 게 낫지. 며느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다.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아니요. 며느리는 대답했다. 의사는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봤다. 태아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산모가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인데 영양은 제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렇군요. 그럼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의사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출산 당일 병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제발 무사히. 남편이 중얼거렸다. 그때 장인이 도착했다. 딸은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수술? 장인의 얼굴이 굳었다. 제왕절개로 바뀌었습니다. 왜? 태아가 너무 작아서요. 장인은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몇 시간 후 수술이 끝났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병실로 이동한 며느리는 창백했다. 하지만 아기를 안고 미소 지었다. 우리 딸. 남편이 감격스럽게 말했다.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도 다가왔다. 그래, 우리 손주. 이쁘네. 며느리는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너는 엄마야. 엄마는 강해져야 해. 네, 어머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에는 힘이 없었다. 출산 후 한 달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이 아닌 시댁에서 지냈다. 시어머니가 원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은 돈 낭비야.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남편은 반대했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괜찮아. 어머니가 해주신다는데. 산후조리는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친절했지만 며느리의 모든 걸 통제했다. 이렇게 안아야 해. 젖은 이렇게 물려야지. 기저귀는 이렇게 채워야지. 며느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시어머니가 먼저 달려왔다. 내가 할게. 너는 쉬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뭘 안다고.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봤다.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엄마인데 왜 내 아기를 돌볼 수 없을까?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물어봐도 의사가 물어봐도 항상 같은 대답만 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거울 속 자신이 너무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다. 잘 잤어? 남편이 물었다.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다. 한숨도 못 잤다. 산후조리가 끝난 후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집에 찾아왔다. 손주 보러 왔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3번, 어느새 거의 매일 왔다. 며느리, 애 이렇게 재우면 안 돼. 며느리, 이유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며느리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걱정했다. 당신, 우울증 검사 받아볼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정말 괜찮다니까. 며느리가 소리쳤다. 남편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미안, 내가 예민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또 화장실에서 울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을 맞았다. 돌잔치 준비는 모두 시어머니가 했다. 장소, 음식, 하객 명단까지 전부. 며느리 의견은 안 물어보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느리가 뭘 알아? 내가 경험이 많지.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며느리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나는 어머니 의견이 좋아. 며느리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돌잔치 날 며느리는 내내 웃고 있었다. 하객들이 산후조리 잘하셨네요. 아기가 건강해 보여요. 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죠? 시어머니가 하객들에게 자랑했다.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순종적이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돌잔치가 끝나고 친정아버지가 딸을 조용히 불렀다. 딸, 정말 괜찮니? 네, 아빠. 괜찮아요. 내 눈을 보면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았다. 만약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며느리는 잠시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곧 참았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딸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보며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아이가 두 돌을 넘기면서 며느리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남편과의 대화도 친구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어졌다. 요즘 왜 전화 안 받아? 친구가 문자를 보냈다. 며느리는 한참 뒤에 답장했다. 미안, 바빠서. 우리 한번 만나자. 내가 걱정돼. 다음에.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친구는 결국 며느리의 집으로 직접 찾아왔다. 야, 너 왜 이래? 연락도 안 하고. 며느리는 현관문을 조금만 열었다. 미안해. 요즘 정신이 없어서. 너 얼굴색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여.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들어가도 돼?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누구야? 며느리의 얼굴이 긴장했다. 친구예요, 어머니. 친구? 지금 시간에?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인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며느리 지금 바빠요. 다음에 오세요. 아, 네. 친구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친구가 돌아가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친구 오려면 미리 말해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오면 내가 놀라잖아. 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돌아갔다. 그날 밤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너 정말 괜찮아? 뭔가 이상해. 시어머니한테 너무 통제당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답장을 지웠다.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며느리는 친구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 같았다. 아이가 새 돌이 되었을 때 유치원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이 유치원이 좋대. 남편이 자료를 보여줬다. 근데 집에서 좀 멀어. 그래도 교육이 좋다잖아.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남편은 깜짝 놀랐다. 왜 어머니한테 물어봐? 어머니가 육아 경험이 많으시잖아. 이건 우리 아이 문제인데. 여보, 어머니 의견도 들어보자.
며느리는 단호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는 다른 유치원을 골랐다. 이게 더 좋아. 집에서 가깝고. 근데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은 집에서 시키면 돼. 결국 시어머니가 고른 유치원으로 결정됐다. 남편은 불만스러웠지만 아내가 찬성하니 어쩔 수 없었다. 당신 의견은 없어? 남편이 나중에 물었다. 어머니 의견이 내 의견이야.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가 이미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다. 연락처가 거의 없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대부분 삭제돼 있었다. 왜 연락처를 다 지웠어? 필요 없어서. 필요 없다니? 친구들 연락처까지? 친구들이랑은 연락 안 해. 왜?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남편은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인어른, 아내가 이상합니다. 뭐가요? 연락처를 다 지웠어요. 친구들, 친척들 전부. 친정 연락처만 남아있어요. 장인은 잠시 침묵했다.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닙니까? 그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인이 말했다. 며칠 후 장인이 찾아왔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딸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며느리, 아버님 오셨어. 며느리가 나왔다. 얼굴이 더 야위었다. 딸,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아빠. 연락처를 많이 지웠다던데?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다. 아, 그거요? 필요 없는 거 정리했어요. 친구들 연락처도? 네, 어차피 연락 안 하니까요. 장인은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딸은 눈을 피했다.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니니? 아니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장인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강제로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다. 알았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아빠. 장인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잘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표정은 무뎌졌다. 아이가 내 돌이 되었을 때 며느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만 했다. 남편이 걱정해서 상담을 권했지만 며느리는 거부했다. 필요 없어. 당신 상태가 심각해. 제발 상담 좀 받자. 난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남편이 소리쳤다. 며느리는 조용히 남편을 쳐다봤다. 소리 지르지 마. 아이 깬다. 그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자기 핸드폰이었다. 예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핸드폰. 새로 샀던 핸드폰. 왜 여기 있지? 며느리는 핸드폰을 켰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지만 켜졌다. 메시지함을 열었다. 친정 엄마의 문자가 수십 통 쌓여 있었다. 딸,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된다. 연락해줘. 제발 한 번만 전화해줘.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이 핸드폰으로 친정 엄마가 계속 연락했었구나.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 서랍을 더 뒤졌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 메모지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다. 친구들 연락처, 친척들 연락처. 그리고 옆에는 X 표시가 돼 있었다. 며느리는 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뭐지? 왜 시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있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였다. 며느리는 재빨리 서랍을 닫으려 했지만 늦었다. 그거 어디서 찾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다가와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건 내가 보관하는 거야. 왜요? 왜 제 핸드폰을 가지고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보호하려고. 보호요? 그래. 너한테 나쁜 영향 주는 사람들한테서. 며느리는 뒤로 물러났다. 친정 엄마도요? 친구들도요? 그들은 너를 우리 가족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해.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난 그걸 막으려고 한 거야. 며느리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이해됐다. 왜 친구들이 연락이 안 됐는지, 왜 친정에서 걱정했는지. 시어머니가 다 막았던 거였다. 어머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내가 너를 지켜준 건데? 이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이건 통제예요. 통제?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난 너를 사랑해서 한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 연락처 지우고, 제 핸드폰 숨기고, 제 친구들 막고,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래, 사랑이야.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 같은 애는 혼자 판단 못해. 내가 이끌어줘야 돼. 며느리는 뒤로 휘청거렸다.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내 말만 들었어?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왜 저항하지 않았어? 왜 순순히 따랐어?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였을까?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 너도 알고 있었어. 내가 필요하다는 걸.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다.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다.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 이게 정서적 학대구나.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하려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남편이 믿어줄까? 지금까지 자기가 시어머니 편을 들었는데 이제 와서 말하면 믿을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둘은 마주 앉았다. 그날 일은 잊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잊으라고요? 그래. 내가 오해한 거야. 오해요? 난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근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거지. 며느리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했다. 생각해봐. 내가 없었으면 너 어떻게 됐겠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육아할 때 다 내가 도와줬잖아. 그건.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왜 나한테 화를 내? 며느리는 혼란스러웠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됐어. 이제 그 얘기는 꺼내지 말자.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며느리는 다시 한번 무너졌다. 시간이 더 흘렀다.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남편이 폭발했다.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 뭘? 아내를 놔주세요. 제발. 남편은 울먹였다. 내 아내가 망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내 때문이라고?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난 며느리를 도와준 건데 도와준 게 아니에요. 통제하신 거예요. 통제?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며느리한테 물어봐. 내가 통제했는지. 남편은 아내를 쳐다봤다. 당신 말해봐. 어머니가 당신을 통제했다고.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말해봐. 남편이 소리쳤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날 도와주셨어. 남편은 무너졌다. 당신마저.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내도 어머니도 모두 자기를 떠나버린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또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다. 거울을 봤다. 거기엔 낯선 사람이 있었다. 이게 나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알 수 없었다. 기억이 흐릿했다. 아이가 6살이 됐을 때 며느리는 거의 인형처럼 살았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모든 걸 따랐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생각할 힘도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딸, 아빠랑 같이 가자. 어디요? 집으로. 친정으로.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전 여기가 집이에요. 딸아, 넌 지금 건강하지 않아. 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너 자신을 잃어버렸어. 제발 정신 차려. 며느리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전 행복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내가 그렇다면. 아버지는 돌아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며느리는 아버지가 떠나는 걸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니까. 잘했어. 시어머니가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구해줄 수 없다는 걸.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사건이 일어났다. 며느리가 쓰러진 것이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해요. 의사가 말했다. 남편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당신 이렇게까지 힘들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천장만 쳐다봤다. 정신과 상담이 시작됐다. 하지만 며느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무엇이 힘드세요? 모르겠어요. 가족 관계는 어때요? 좋아요. 정말요? 네.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다. 환자가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했다. 몇 달간의 상담 끝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저를 너무 많이 간섭하세요. 어떻게요? 제가 하는 모든 걸 확인하세요.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뭘 먹는지. 그게 불편하세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다. 네, 불편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상담 내용을 들은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어? 미안해, 말 못해서.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 남편은 자책했다. 자기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내가 지켜줄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어머니, 우리 대화 좀 해요. 무슨 얘기? 아내에 대한 얘기요. 며느리가 뭐? 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간섭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간섭? 난 도와준 건데? 도와준 게 아니라 통제하신 거예요. 또 그 소리야? 시어머니는 화를 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 배은망덕한 것. 어머니,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위해줬는데.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다 내가 돌봤잖아. 그건 감사하지만. 감사하긴. 너희들이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며느리와 남편은 긴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어머니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실 거야. 그럼 우리끼리라도. 응, 우리끼리 해결하자. 두 사람은 작은 결심을 했다. 시어머니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다음 날부터 시댁 방문 횟수를 줄였다. 시어머니가 찾아오면 바쁘다고 돌려보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화를 냈다. 왜 이래? 갑자기 왜 안 와? 요즘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하지만 남편이 단호했다. 어머니,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며느리, 너도 그렇게 생각해? 며느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 맘대로 해. 그렇게 시어머니는 돌아갔다. 며느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눈물을 흘리며 왔다. 내가 뭘 잘못했니? 며느리는 당황했다. 어머니, 난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건데 왜 날 이렇게 대하니? 시어머니는 울먹였다. 내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며느리는 또다시 죄책감을 느꼈다. 습관처럼. 어머니, 죄송해요. 여보, 남편이 아내를 제지했다. 사과하지 마. 당신 잘못 없어. 하지만 어머니가 우시잖아.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야. 또 당신을 조종하려는 거야. 며느리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저희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거리를 둔다고? 나한테? 네. 너희들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시어머니는 돌아섰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며느리는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이 꽉 안아줬다.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며느리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우는 것 같았다. 그 뒤로 몇 주간 시어머니는 연락이 없었다. 며느리는 처음엔 불안했다. 어머니가 화나신 건 아닐까? 어머니가 혼자 괜찮으실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입을지 고민할 수 있었다. 친구한테 연락해서 커피 마실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아이와 놀이터에 가서 맘껏 놀 수 있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응.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 며느리는 거울을 봤다. 확실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았다. 나 정말 많이 망가져 있었구나. 이제 괜찮아. 천천히 회복하면 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도 계속 받았다. 상담사는 며느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이제 조금씩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는 것. 며느리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다.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나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머니를 버린 건 아닐까? 나쁜 며느리인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말해줬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야. 그 말이 큰 위로가 됐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눈물도 없고 화도 없었다. 그냥 조용했다. 며느리,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정말 너한테 잘한 걸까? 며느리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곤 생각 못했다. 난 정말 너를 도와주려고 한 거였어. 믿어줘. 알아요, 어머니.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방식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네, 솔직히 그래요. 며느리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저를 통제하셨어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난 그냥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고백했다. 아들도 바쁘고 남편도 없고 너라도 내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외로움. 그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였다. 하지만 어머니,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제가 채워드릴 순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 알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어머니가 물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건강한 관계로. 며느리가 대답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예요. 알겠어. 내가 노력할게. 시어머니는 약속했다. 며느리는 그 약속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완전히 믿을 순 없었지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조금씩 변했다.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다. 미리 연락했다.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했다. 강요하지 않았다. 물론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왔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하지만 금방 멈추고 사과했다. 미안, 내가 또 그랬네. 며느리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단 훨씬 나았다. 시간이 더 흘러 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며느리는 많이 회복돼 있었다.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취미생활도 찾았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아이가 말했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슬퍼 보였는데. 며느리는 아이를 안아줬다. 엄마가 힘들 때 걱정 많이 시켰지? 괜찮아. 이제 엄마가 웃으니까. 며느리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했다. 친정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놀랐다. 내가 이렇게 밝아질 수 있었구나.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는 딸을 꽉 안아줬다. 고생 많았다, 딸. 아니에요. 제가 이겨낸 거예요.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 마지막으로 쓴 게 결혼 직후였다. 오늘 나는 진짜 나로 돌아왔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를 잃었던 시간들,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누구도 나를 대신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미소 지었다.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뭐해? 그냥 생각 중. 무슨 생각?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남편은 웃으며 아내 옆에 앉았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거짓말. 진짜야. 당신이 견뎌낸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거야.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창밖의 별을 함께 바라봤다. 그리고 며느리는 깨달았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진짜 삶은 지금부터라는 걸. 몇 년이 더 흐른 뒤 며느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다. 저도 겪어봤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상담실에서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상대편 여성이 울먹이며 물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제가 증명이에요. 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아이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했다. 며느리는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다. 엄마, 왜 웃어? 아이가 물었다. 그냥 행복해서. 뭐가? 이 모든 게. 며느리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이겼다. 그날 밤 며느리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시어머니의 서랍 속 비밀들을 발견했던 그날. 나는 진실을 마주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를, 보호라는 이름의 감금을. 그리고 나는 선택했다. 무너지지 않기로.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상처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다.
살아있고, 숨쉬고, 웃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며느리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렇게 긴 악몽은 끝이 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정말로 충분했다. 그로부터 5년 후, 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가끔 손주를 보러 아들 집에 갔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예전에 몰래 숨겨뒀던 그 서랍을 열었다. 며느리의 옛날 핸드폰과 연락처 메모들이 아직도 거기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깨달았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것을. 통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며느리가 웃으며 손주와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엔 질투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미소가 나왔다. 행복해 보이네. 시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걸로 됐어.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진짜로 끝이 났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조금씩 배웠으니까. 조금씩 성장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결말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감이 되었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